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 첫날 진료율은 당초 예고보다 적은 27% 정도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을 가동하는 등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에 포스코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동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에서 거둔 경제적 성과들을 집중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밤부터 1박 2일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됐습니다. 비공식 대화를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현주 시사평론가,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순방에 앞서서 대한민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우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각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대통령의 언급대로 한중앙아시아 특화 외교란 표현이 쓰였고요. 글로벌 중추 외교의 외연을 중앙아시아로까지 확장했다.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다른 언급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연을 확장했다라는 거, 또 앞에서 세일즈 외교라는 표현도 나왔었고요. 굉장히 실속 있는 이번 순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일단은 중앙아시아 3개국이 특히 광물 자원,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 이런 게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당장 이게 별로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단 그거부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고요. 단순히 뭐 광물 자원을 수입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직접 우리 기업들이 개발에 참여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공고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의미가 있고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듣기 좋은 그런 식이었던 뭐 MOU 체결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성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고속철도 우리가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자체 기술로 이제 고속철도를 개발한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수출을 하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중앙아시아가 된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도요. 중앙아시아 3개국이 북핵과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이 부분에 대한 규탄 어떤 그런 의사를 받아냈고 또 대북 제재 한국과 동참하겠다 이런 의사까지 받아내서 여러 가지로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 아니라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실속이 굉장히 있었던 그런 순방이었다 이런 평가를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국내에서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죠. 서울대 병원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강력한 언급을 내놨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에 따른 파업이란 용어는 쓰지 않았고요. 다만 불법 진료 거부란 표현을 썼고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밖에 어떤 발언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 대란이 이미 시작된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이 끝난 다음에도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료계의 집단 휴진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의료 개혁을 해 나가는 이 전반적인 방향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라는 대의 명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태가 촉발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환자를 저버린 불법적인 행위 이에 대해서는 엄정
공정히 대처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대생이나 전공의 이분들은 학업도 이어가야 되고 수련도 이어가야 되고 이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그것이 중단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점, 또 그렇게 실행에 옮기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표명을 했고요. 네. 이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이런 행위들, 진료 거부 사태 이런 것들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비상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과연 그 의대와 교수들의 이런 불법 진료 거부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산하 4병원의 진료과 대부분에서 당초 크게 걱정했던 이른바 진료 대란은 벌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그닥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일단 참가하는 그 교수들의 비율이 전체가 아니라는 점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서울대 산하에 서울대병원 본원이 있고 분당 서울대병원이 있고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이렇게 4개 병원이 있는데 진료율 차원에서만 단순히 보자면 27% 정도가 감소가 됐다라는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해볼 때는 수술 건수가 약 23% 정도 감소가 됐다. 그러니까 비대위가 당초 예고했던 수준에 비해서는 한 절반 수준에 그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위중한 중증 환자들이 거나 혹은 네. 말기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내일로 닥치게 되면 23%라는 숫자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 네. 상당수의 진료과들은 뭐 평소와 같이 대기 수준은 비슷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어서 막 그렇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르렀다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환자 불편이라는 점은 상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료 연기 통보를 받은 환자들 또 그 가족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호소들이 실제로 이곳저곳에서 나왔다죠? 그렇습니다. 뭐 병원 게시판, 그다음에 뭐 일반 어떤 그런 홈페이지 같은 이런 데도 보면 그 환자 보호자, 특히 이제 어린 아기 환자 보호자 같은 경우는 우리의 진료가 다음 달 미뤄졌다 그래서 어떡하냐. 사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신장병 환자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진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취소 문자 오늘까 봐 지금 겁나 죽겠다 뭐 이런 네. 표현을 하기도 했고 한 달 만에 겨우 이제 진료 약속을 잡았는데 그나마 이것도 좀 취소될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 이런 환자 가족의 얘기도 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환자분들에 대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순히 이렇게 환자 가족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마음이 크실 거고 근데 반대로 이제 환자 가족은 아니더라도 이 의료 사태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휴진 사태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은 또 굉장히 좀 반발을 하는 마음들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동네 병원에서 의원들이 휴진을 한다고 그러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돌리겠다. 네. 그래서 불매운동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경고를 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결과적으로 의료계 휴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은 굉장히 비판적이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당초에 강경한 투쟁 방침을 밝히고 있고 또 계속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방재승 투쟁위원장의 말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요약해 보자면요. 자, 이렇습니다. 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것이다. 이후의 의료 붕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자, 이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갈 때까지 가보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하지만 서울대 비대위도 환자와 시민들의 따가운 비판 여론을 지금 의식하는 그런 눈치가 보입니다. 전제 조건들을 내건 휴진 철회 방침도 시사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비대위의 입장을 방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이미 붕괴가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그 의료계를 대표하는 그 주체는 과연 누굴까요? 만약에 네. 붕괴가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실상의 주체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어쨌거나 의대 교수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제3자적 시점에서 마치 이야기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좀 전제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 이런 거 좀 취소하거나 완전 취소입니다.
의대 정원을 재조정.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가장 처음에 제기됐던 문제들을 다시 끌고 나오는 거죠. 이런 원점으로 것들을 가자. 네. 재조정하게 되면 뭔가 얘기할 구석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특히 강희경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금주만 휴진하고 다음 주부터는 특별한 계획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는 뭐 27일부터 휴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만 이렇게 철회하게 되면 내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해서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서울 의대 내부에서도 그 비대위가 또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부에서도 입장 정리가 채 안 된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협회가 사실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느냐의 문제도 제기된 반면에 또 의대 내부에서도 저와 같이 채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듯한 언사를 내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이번 사태가 얼마나 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가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 아산병원, 즉 울산의대 교수들도 다음 달 초에 휴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18일 하루 집단 휴진을 예고했는데 사태가 지금 확산 일로인 것처럼 일단 보입니다. 정부는 그럼에도 원칙 대응을 강조하고 있죠. 예, 그 울산의대 그러니까 이제 아산병원으로 이제 대표된 울산의대가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그 부분을 했더니 이제 결과가 가자, 휴진을 하자 이거였는데 하루가 아니라요. 7월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설문조사에서 이제 응답자들의 그 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절반에서 80% 가까이가 적게는 4일, 많게는 일주일간 휴진을 하자. 이 부분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과반수의 공통 분모는 7월 4일부터 일주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협에서 18일 날 뭐 하루 휴진하는 이 부분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울산의대 같은 경우 더 강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의협의 휴진 어떤 예고와 관련해서 했던 거랑 똑같이 이제 원칙대로 대응하겠다 이런 경고를 했고요. 특히 이제 이면태 회장 등 의협 집행부 17명에 대한 집단행동 금지 명령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해서 병원이 금전적 손실을 이제 입게 되면 그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라. 이렇게 이제 각 의대 병원에 대학병원장들한테 뭐 검토하라고 그러는 사실상 명령이죠. 뭐 아마 그 부분까지 좀 강경하게 나아가겠다. 정부의 의지를 좀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네, 수뇌부 17명에게는 집단 행동과 집단 행동을 교사라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밀어붙이고 유도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자, 의사들 사이에서도 큰 병원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인의협이라고 하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가 맨 먼저 입장을 냈네요. 네,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의 투쟁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일단 표명을 했습니다. 시민의 생명이 가장 먼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의사들은 처음에 의사 직책을 수행하기에 앞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기본에 놓고 생각해야 될 의대 교수들이 나름대로 해야 할 이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의협에서는 어제 성명을 내고 분명히 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네. 사실 의료 관련 그 여러 직종에 예를 들면 의대생도 있을 것이고 전공의, 전임의, 의대 교수분들 이렇게 다양한 직군에 있는 전체적인 의사들이 모두 의대 교수들의 지금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네. 그렇다고 하면 의대 교수들이 어떤 그 중재자적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이 환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말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 이것을 아무도 구제해주지 않는다는 무책임, 이런 것만을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공의에 대한 뭐 행정명령이나 행정처분 이런 거 좀 없애는데 좀 주력하지 말고 네네. 일단 그 현장에 복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의사의 임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추후에 논의라는 것도 어떤 명분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그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이 의사의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인의협이 말한 벼랑 끝 황자의 등을 떠미는 행위다. 자, 벼랑 끝에서 등을 떠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비상대책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아프면
큰 병원 가야 하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난감한데 그 방법들을 정부가 좀 제시했죠. 예, 일단은 핸드폰으로 포털에 들어가서 문 여는 병원 이거부터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찾아보시면 아마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뜰 겁니다. 거기를 들어가셔서 현재 비대면이든 어떤 대면이든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을 찾으셔서 일단 가장 가까운 데를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가 있죠? 네, 또 전화로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129 이건 보건복지 콜센터. 그다음에 119를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저기는 뭐 언제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실 이름이 좀 낯설긴 한데 여기 다 인터넷에 뜰 거기 때문에 여기도 전화를 하셔도 되고 콜센터 여기 콜센터를 하시고요. 또 심평원이라고 그러죠. 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 포털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 응급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응급 상황 같은 경우는 전국에 400여 개 응급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법에 따라 24시간 응급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런 데를 역시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셔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비단 정부 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도 다 사실 비상은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들이 다 각각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 시립병원 4개 병원이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이 4개 병원 같은 경우 응급실 24시간 운영하기로 했고 평일날 또 이제 퇴근한 다음에 갈 병원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일날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를 해서 퇴근 후에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 이런 비상 의료 대책망들이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일단 당장 급한 불은 끄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 방송 보시고 정보는 꼭 적어 두시거나 네. 핸드폰에 좀 저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에서 귀국한 다음 날인 17일 한덕수 총리와 주례 회동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어제 총리와 함께 이 의료계의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는 지시를 다시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 노동계에서 이야기하는 불법 파업 이것과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연 노동자로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물음도 있겠거니와 이 의사분들에게 대해서는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항상 의사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또 심리적으로 기대고 의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배움은 받지 않았는데 누구나 선생님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제 존경의 마음이 있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아플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기댈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 이 사태 고비를 잘 넘겨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의료 대란이 길어짐에 따라서 지금 뭐 중증 환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 거의 절규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책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은 유례가 없는 몇 가지 신기록 또는 진기록들을 세웠습니다. 이것들을 좀 알아볼 텐데 자,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죠? 일단은 고수철도 수출. 이게 일단 가장 크게 눈에 띕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2,700억 규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수철도 사업은 기본 몇 조 원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2,700억짜리 이를테면 초도 이런 계약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이 고수철도를 완전히 다 우리가 수주할 경우에는 뭐 거의 2자릿수 조 단위의 그런 금액이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너무 섣불리 김칫국을 마시는 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들어가게 되면 우리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투르크 같은 경우는 가스전과 화학 플랜트에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이 넘는 그런 수주에 물꼬를 트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것도 이제 시작이에요. 예, 이게 사실 되기만 하면요. 이게 이번에 수주 쪽에 그 긍정적인 기대가 되는 거는 이게 관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건설하는 것도 있겠지만 관리 쪽도 있기 때문에 관리라는 건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AS죠, 이른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실속이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단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또 아직 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가 좀 원전을 다시 좀 짓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크기 때문에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원전 건설에도 우리가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꼬가 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 광물.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 같이 대부분의 핵심 광물 또 히토르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봤을 때는 핵심 광물 확보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거 뭐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거. 이거는 뭐 사실 무엇보다도 신기루라는 표현에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의미가 있는 그런 성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좀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와 미래 첨단 산업들의 그야말로 필수적인 핵심 광물들의 보고, 이 부자 나라들과 아주 특별한 동반자가 됐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자, 그 순위를 보면 알 수 있죠? 예. 대표적인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두 나라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우라늄은 일단 보유량은 1위, 생산량은 1위, 보유량은 2위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대로 원전에 대한 그 전 국가, 전 세계 차원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려면 그 원료가 우라늄 아니겠습니까? 우라늄을 얼마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크롬 2위, 티타늄 3위의 강국이고 막강한 나라죠. 예, 우즈베키스탄은 뭐 기름, 천연가스만 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핵심 소재를 할 수 있는 턱스텐, 몰리브덴 이것도 굉장히 많이 또 보유하고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의 주력 사업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들 나라와 이런 협력 관계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에 리튬이 또 많이 이렇게 매장이 돼 있는데요. 리튬 하면 또 스마트폰 아니에요? 배터리. 배터리. 예, 그러니까 예. 전기차 쪽의 배터리, 뭐 말씀하신 휴대폰의 배터리 이쪽에 좀 여전히 리튬이 아직 현재까지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배터리 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탐사권을 우리가 확보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죠. 지질연구원이 독점권을 가졌어요. 예. 이게 이제 결국은 단순히 처음에 들어가서 뭐 조사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조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직접 개발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재련이라는 이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SK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서는 네. 뭐 그 대기업이죠. SK 같은 경우 SK 에코플랜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즈베키스탄이 원전이나 천연가스 쪽에 이제 참여를 하는 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은요. 아프리카 연합이랑 우리가 또 광물 관련된 전략적 제휴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우즈베키 중앙아시아 쪽에 이런 나라들과 이런 광물 자원과 관련된 이런 제휴를 체결했다라는 거는 일단 광물만 들여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물꼬가 한번 트이면 단순히 처음에는 우리 뭐 이를테면 이런 기술 쪽 관련된 IT 기업이나 에너지 관련 기업들만 들어가겠지만 차차 우리 뭐 컨텐츠라든가 이런 어떤 회사들까지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이제 K 컨텐츠까지도 나중에는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뭐 길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표현이 주목이 됩니다. 물꼬를 트면 그 다음부터는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자, 이번 국빈 방문의 깜짝 성과는 앞서도 여러 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한국 고속철의 첫 수출입니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은 순방 3개국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우즈벡도 대통령 부인 또 딸 부부 조카까지 나서서 윤 대통령 부부를 극진히 예우했죠. 먼저 공식 환영식 모습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 공식 환영식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역시 대통령궁에서 열렸는데 대단한 거죠. 저희가 이제 푸틴 대통령도 작년에 왔을 때 저런 의전을 똑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식수도 푸틴 대통령 옆자리에 윤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아주 장중한 공식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우즈벡 대통령궁이 윤 대통령을 위해 영상을 직접 찍어서 보낼 정도로 정성을 다했는데요. 우즈벡과 우리나라의 인연, 뿌리가 아주 깊죠? 그렇습니다. 뭐 형제국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우기도 하는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4개국 중 한 나라입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UAE, 우즈베키스탄 네. 이렇게가 이제 네 나라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특히 고려인들이 17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다. 많죠. 이 고려인이라고 하면 좀 역사적 의미를 되살펴 봐야 되는데요. 연해주의의
살고 있던 고려인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죠. 그 당시에 소련의 그 그러니까 국가 계획 경제의 일환으로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가 되게 됩니다. 스탈린이 했죠. 그래서 그 척박한 땅을 개척을 하면서도 우리 한민족의 뿌리를 잊지 않고 한국인의 DNA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17만 명의 한국인의 뿌리, 조선,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명칭에 있어서도 사실 처음에는 이제 조선인이라고 부르면 남한에서 싫어하고 또 한국인이라고 부르면 북한에서 싫어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코야라는 명칭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고려인이라는 명칭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 이번에 맺은 뭐 여러 가지 그 MOU 가운데 특히 고속철의 경우에는 고속철을 수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세계 4나라밖에는 없습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이름을 올린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유지 보수 사업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앞서서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뭐 원전이라든지 화학 플랜트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유지 보수에 있어서 상당한 수출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우즈벡 국빈 방문에는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장인화 포스코그룹 신임 회장도 동행했습니다. 포스코 회장의 윤 대통령 이 수행, 동행은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고요. 그 장인화 회장이 이제 포스코 회장이 좀 새로 취임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장 회장이 지금 내세운 그 히든 카드, 그러니까 공개한 히든 카드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는 당연히 다 철강 회사로만 생각하는데, 이제 철강 회사라는 이 틀에서 벗어나서 2차 전지 전문 회사로 더 키워 나가겠다, 이렇게 좀 하고, 좀 사실은 뭐 투자,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투자를 계속하는 등 전력 투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핵심 광물들, 뭐 텅스텐, 몰리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크기 때문에 이번 방문길에 같이 동행을 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SK 쪽. SK는 뭐 당연히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 오랜 업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우즈벡의 이 산유국인 우즈벡의 원유,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쪽에 대한 협력,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단순히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이런 원료뿐만이 아니라 그쪽에 있는 어떤 그 산업 석유화학 단지라든가 채굴 문제라든가 이런 데까지 좀 깊숙이 관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롯데도 석유화학, 롯데케미칼이라는 석유화학 회사가 있는데요. 역시 우즈벡에서는 석유화학 단지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력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롯데웰푸드라고 하는 제과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빙과 수출, 아이스크림 수출도 한다고 그러니까 점점 넓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다른 순방국들과는 달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장 기업 방문도 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네, 이름을 보면 우리나라 아니야 싶은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테크노파크입니다. 우리 성동구에 있는 거와 이름이 같은데요. 이곳이 아주 이제 화제여서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타슈켄트에 있는 저 테크노파크를 우즈벡 대통령이 또 함께 가서 보고 타보고 했는데 아주 뭐 여러 기업들이 있다고 그래요. 삼성전자의 냉장고 공장이 여기 있어서 60만 대 가량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도 보이고 저런 게 우즈벡에 있었구나 싶은 분들이 이번에 많다고 해요. 자, 윤 대통령이 찾은 우즈벡 테크노파크 어떤 곳입니까? 이제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이제 그 가전제품 팔고 컴퓨터 팔고 하는 데잖아요. 여기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시화공단 또는 뭐 안산공단 같이 이렇게 산업단지, 공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가전제품, 산업기계, 건설자재 설비 이런 류의 그런 그 회사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등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그런 곳이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대표로 삼성전자가 여기서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2020년에 냉장고 생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엔 21년에는 세탁기 생산 라인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60만 대가 넘는 냉장고 세탁기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처음부터 다 생산하는 거 아니고 부품 같은 걸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조립을 해서 하는, 이걸 CKD라고 보통 얘기를 그렇겠죠. 하는데요. 반제품을 가지고 해서 하는.
그래서 좀 이 제품들이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삼성전자 이 브랜드를 달고 가전제품들이 현재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니까 사실 우리한테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네, 냉장고 세탁기를 연 60만 대 해서 중앙아시아에 공급하는 현지 공장인데 그런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앞으로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더 확대되고 다양화될 겁니다. 자, 임종윤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저녁부터 1박 2일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러시아와 북한 매체들이 각각 발표했습니다. 관영 매체들 외에는 취재와 보도가 철저하게 통제된 극비 방문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네, 이번 주제에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한 푸틴의 국빈 방문 보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신 집권에 얼마 전에 성공했죠. 그 뒤에 최근 아주 바쁘게 우방국들을 돌고 있습니다. 자, 북한 방문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 9시경에 평양의 순안국제비행장에 도착해서 아마 내일 주로 행사들을 마치고 다시 또 하노이로 베트남으로 떠난다고 하니까 어쨌든 24년 만에 평양 방문인데 북한으로서는 아주 대단하게 지금 환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여러 차례의 순방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했고 러시아의 대외정보국장은 이번 방북이 아주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말들도 미리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북한이라는 게 지정학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이렇게 러시아에게 큰 의미가 과거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따라 이제 포탄과 미사일 등 각종 수요가 발생하게 됐고 이걸 이제 북한이 공급하는 일종의 러시아의 군수 공업 기지로 변화되다 보니까 푸틴으로서는 이번 방문을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실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예의주시 중입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서 동사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밝힐 사안이기 때문에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향후 관련 동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의 북한 방문은 2대 대통령 취임 때로 따져서 되돌아가면 24년 만이지만 김정은과의 만남은 최근 들어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매우 각별하다. 그래서 브로맨스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습니다. 가까이 살펴보면은 작년 9월에 이제 방러를 했었죠. 형식적으로 보자면 닭방 형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는데 영국의 시사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은 푸틴과 김정은의 위험한 브로맨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그 하노이 노딜이 있지 않았습니까?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어떻게 보면 밀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했던 김정은이 그러니까 러브레터 주고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연설을 주고받았다고까지 표현이 됐었는데 이제는 트럼프에서 푸틴으로 갈아탄 것이 아니냐, 새 절친으로 픽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런 전략적 상황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지금 미국 정가에서는 북중러의 새로운 어떤 그 악의 축이 결성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냉전 구도 속에서 이와 같은 전제가 나올 만한데 여기서 지금 의심되는 것은 이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이 상당히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현주 박사의 지적대로 한국과 미국 조야의 관심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통해 김정은과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하는 수준의 군사 조약을 부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모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961년에 그 조소 동맹은, 조소 조약은 일단 북한에 유사시가 발생하면 소련이 자동 개입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수교하면서 러시아 측에서 삭제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푸틴이 직접 평양에 와서 김정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이제 따져보면은 이제 지적하신 다시 군사 자동 개입 조항을 만들어냄으로써 김정은을 위안하고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진단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간에서 보면은 지금 뭐 중국의 시진핑이라든지 또 러시아의 푸틴,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과거 마오쩌둥, 스탈린, 김일성 시대의 그런 수령들이 등장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는 것만큼 이제 지적하신 대로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끔 해야만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평양은 상당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러시아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하고 있다. 자, 이 경고성 소통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2000년 7월 당시에 김정일을 만나러 갔던 때의 그 첫 방북 때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네, 2000년 7월, 24년 전. 그때는 뭐 푸틴이 젊었습니다. 24년 전이죠.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던 모습인데, 저 때가 소련 지도자가 6.25 이후에 건국 이후에 북한 땅을 밟은 첫 번째 방문으로 평가가 돼가지고 대단히 아주 북한이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때의 푸틴 모습이에요. 당시 푸틴 대통령은 2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2달여 만에 북한을 찾았습니다. 당시에도 방북의 의전이 대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뭐 젊은 지도자였고 1922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 어느 누구도 북한을 간 최고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뭐 무슨 후르쇼프도 그렇고, 스탈린은 뭐 13년에 죽었습니다만 후르쇼프도 그렇고 브레즈네프도 그렇고 안드로포프도 그렇고 평양을 갈 이유도 없고 가질 않았는데, 푸틴이 최초로 2대 대통령으로서 평양을 방문했다는 데 대해서 북한도 고무되고 러시아도 좀 고무가 됐었습니다만 그 당시엔 뭐 그렇게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지만, 오늘날의 이 2차 방문에서는 무기라든지 또 북한이 지금 위기에 처한 벼랑 끝에 선 북한을 러시아가 살려낼 수 있는 어떤 원유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방북의 의미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은 이 역사적 방문에 감흡하고 있고 동북아와 세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전 세계의 촉각이 지금 평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김정은 챙기기 또한 매우 각별했죠. 지난 2월에는 러시아의 롤스로이스라 불리는 아우루스를 특별히 선물하기도 했죠. 네, 아우루스 승용차가 참 한간에 화제가 됐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의 롤스로이스, 비싸고 무겁고 방탄 경호 차량인데
이것을 또 선물 받은 김정은이 이걸 가지고 이제 북한의 여러 행사에 등장을 해가지고 과시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좀 특징적인 건 이제 번호판에다가 그 727-1953. 그러니까 그 번호판을 김정은이 그렇게 붙였대요. 727-1953. 저게 이제 서양식으로 말하면 1953년 7월 27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53년 7월 27일 이 휴전이 된 날을 자신들이 스스로 이제 전승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과거 김정일인 경우는 2.16 자기 생일날에 차량 남발을 최고 존엄으로 생각했는데 김정은은 집권하고 그 2.16을 싹 지워버리고 자신이 숭배하는 727을 넣어서 아우루스에다가 그 727-1953 이렇게 넘버를 달고 여러 행사에 등장을 해서 승용차를 과시했습니다. 네. 자, 푸틴의 이번 북한 방문은 당면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러시아와 북한의 발표를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Это наш очень важный партнер, и мы нацелены на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включая и чувствительные области. 윤 대통령은 작년 7월 극비리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고 그 2달 뒤에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때의 언급 들어보겠습니다. 약 1억 불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 5천만 불의 인도적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푸틴의 방북에 앞서 러시아에 우리가 그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경고성 소통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 간에 지금 이와 같은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또 단독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일정한 선, 그러니까 뭐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후에 이제 어떤 상황이 계속될지는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그 푸틴의 방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떤 분기점을 맞는 것이 아니냐. 사실 우리가 90년도에 소련과 수교를 했는데 그것은 당시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 이후에 양국 관계가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입니다만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과연 그 이후에 어디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명백히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러시아, 북한 간의 무기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동조해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점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포탄과 군사물품을 더 많이 좀 지원해달라고 이번 방북에서 요청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18일 열리는 이른바 2+2 대화가 매우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국방, 외교를 담당하는 최고 수위에 있는 장관들이 함께하는 것이 2+2, 그러니까 국방과 안보 회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최소 10,000개의 컨테이너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러시아로. 네. 그것이 이제 포착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최대 480만 개로 추정되는 그런 포탄들이 적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어마어마하죠. 이런 예측까지도 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푸틴이 만약에 방북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전세를 좀 더 뒤집을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김정은에게 요청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뭐 예측은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더군다나 신원식 국방장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외교안보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한일중 3개국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중국
중국이 약간 애매한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 안보 대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다 집중할 필요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틈새에서 사실상 최근 들어서 북한이 날려보내던 그 오물 풍선이라던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여기서 중국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어떤 특정한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라는 요청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러시아가 지금 북한의 지금 가장 기대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진 기술, 특히 핵 잠수함이라든가 탄도 미사일의 뭐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그 발사한 정찰 위성의 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한에 전수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있어서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상당히 필수적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러북의 밀착에 중국이 지렛대를 하는 게 바로 국제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평양 일대를 찍은 위성 사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푸틴 대통령 영접 준비가 끝났는데 참 대단하게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잇따라 포착이 됐네요. 네, 김일성 광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평양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뭐 2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북러 관계를 뭔가 좀 밀착시키고 또 경제적 원조라든지 지원 이것을 대단히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시설물이라든지 또 이제 환영 인파라든지 평양 시민들이 아마 내일 아마 한 7, 80만 이상이 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다 나오겠네요. 예, 거의 다 몰려 나와서 환영을 하면서 푸틴에게 환심을 사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브라볼 정찰기가 사흘 내리 러시아와 북한 인근 동해상에 출격을 했는데 뭐하러 간 겁니까? 이 코브라볼 정찰기라고 하면 이게 수송기를 개조한 것인데 특별한 그 정찰 목적, 그러니까 특히 탄도미사일 발사라든가 그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사적인 상황 같은 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특수 임무를 띈 정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푸틴이 방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적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RC-135S라고 명명되어 있는 코브라볼 정찰기가 14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와 북한 인근의 동해상을 상당히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거 뭐 북한에서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볼 수 있대요. 그렇습니다.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이제 포착할 수 있고 발사 이후에도 그 비행 궤적이 어떻게 될지 추적이 가능한 아주 그 특수 임무를 띠고 있어서 특수 센서라든지 기기 같은 것이 이제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출발을 하게 되면 10시간 정도의 지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이상 징후, 뭐 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제스처를 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푸틴은 오늘 밤 9시 12분에 평양에 내려서 약 20시간 정도 머물게 됩니다. 세계의 촉각이 평양을 향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분석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찬일 소장, 김현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6월 18일 화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도 정책인 이슈는 오후 1시에 생방송되고 KTV 유튜브로는 언제든 또 재방송은 내일 오전 6시 10분부터 나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